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들도 찾아듣는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국회의원들 뿐입니까? 기재부 공무원들도 많이 듣고. 예. 그다음에 우리 촌철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코너여가지고. 네. 아무튼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네, 예. 날이 춥습니다. 관리 잘하시고요. 예. 오늘 또 여쭤볼 게 많은데. 예.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너무 깎아준다. 예. 민생 토론에서 뭐 계속 이 얘기 나온다고 지적을 했고 그때 부담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없애라. 예.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전해 드렸는데 예.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문체부가 예. OTT에 영화 발전 기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예, 이러면 예. 이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냥 민생 토론회도 아니고 장관들 모이는 국무원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부담금 원점 재검토해라. 그래서 기존 부담금이 한 91가지, 91가지가 되는데 많긴 진짜 많아. 그것도 원래는 이게 2001년도에 이제 부담금 관리 기금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100개도 넘었어요. 네. 그 동안에 그래서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정리해서 이제 90 하나가 됐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라. 그래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축소시켜라. 그리고 지난 4일 발표했던 경방에도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워딩은 뭐냐면은 워딩할 때 이거 이렇게 워딩. 좀 누구 따라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유명하신 분. 하여간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고 경감 방안을 마련해서 남설 방지 등 관리 제도 개편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기금 사업을 이제 운영할 때 필요한 부담금을 이제 없애거나 줄이라고 한 건데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 대통령이 준조세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림자 조세, 준조세. 근데 이건 기재부 입장하고 달라요. 기재부는 이건 조세하고 다른 부담금일 뿐이다. 준조세라고 쓰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기재부랑 좀 말씀 좀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 재원이 없어지면은 그럼 대체 재원이 필요해요. 그러겠죠. 기금 사업을 줄일 거 아니면은 대체 재원이 필요한데 사업을 없애지 않는 한. 그래서 여하튼 대체 재원에 대한 얘기 없이 이거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다 없애라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어렵겠지만 뭐 하여간 부담도 조금 줄이고 정리하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번 주가 되니까 문체부의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티켓값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역사적으로 이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발기금이라고 이제 우리 부르는데 영발기금. 영발기금이 이제 생기게 된 게 우리 좀 생각을 하여간 너무 전문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80년대 중반에 영화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압박이 있었어요. 혹시 UPI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유니버설 픽처스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영화사의 미국 영화사의 연합인데 거기서 한국 영화 시장 개방해라고 이제 압박을 넣었어요. 당시 문공부인데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제 개방을 하니까 영화인들이 뱀 가지고 와서 극장에다 막 뱀 풀고 진짜 풀었나? 뱀 풀었어요. 그래서 뱀 잡으러 다니고 뭐 사람 도망 나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한국 영화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올라가다가 1993년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주라기 공원이 이제 개봉을 해요. 그때 어마어마했는데. 예,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들이 사실 주라기 시대에 사는 공룡은 아니었다는. 예, 그래서 하여간 주라기 공원이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인데. 그랬죠. 인기였고 뭐 하여간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는 현대차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 못 버는데 이거
영화 하나 찍으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영화 한 편이 차 몇 대 파는 그렇죠. 거고 그 그래서 얘기 많이 돌았어. 맞아. 그래서 이제 수조 원대 이제 이익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야 이게 뭔가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가 오호.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문산기금이라 부르는데 저희는 문산기금. 문산. 네. 문화산업진흥기금. 네. 요걸 설치를 했어요. 99년도에. 그리고 이제 거기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폐지가 되는데 이 금액이 한 2천억까지 이제 올라가거든요. 기금 규모가. 이때는 문산기금. 문산기금이에요. 문산기금.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영어 관련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네. 지금 한류 이 K컬처 요 한류의 기반을 잡은 게 요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통산적인 이제 뭐 우리 공감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많은 작가들이 만들어진 게 사실 요 문산기금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화판으로 뭐 작가들이 뭐 엄청 흘러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우리 방송에도 뭐 이제 그 작가님도 계시지만은 네. 좋은 생각이 매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가라고 하는 거는. 머리 쥐나요. 그래서 네. 좋은 생각 날 때까지 잘 버티고 좀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휴식도 좀 하고. 네, 그러면은 여행도 좀 다니고. 사업도 진행이 되고. 소고기도 좀 먹고. 인건비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래야지. 네.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하여간 이때 이 문산기금.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영화 산업 특히 이제 뭐 나중에 드라마로 발전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창작 지원 이런 거 좀 예, 하고. 그래서 요 기반이 됐다고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요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영발 기금이 나오게 되는 건데 원조가 그러니까 문산 기금이고 그렇죠. 영발 기금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영화 산업이 사실은 우리 벤처 생태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 영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벤처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벤처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일단 뭐 그 영화에 이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 많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태펀드라고 펀드라고 하는 건데 벤처에 투자를 하려면은 그냥 민간 돈으로만 잘 안 되니까 정부가 벤처를 투자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돈을 또 대주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의 펀드예요. 그래서 모태 펀드예요. 그래서 엄마 같은 펀드다 모태 펀드인데 이 모태 펀드가 이제 벤처기업 같은 거 특히 제조업 분야의 벤처기업 만들려고 사실 투자를 해주는 건데 그 제조업 부분에 투자를 하면은 조금 위험해요. 아주. 근데 벤처가 원래 위험한데 투자하는 건데 너무 위험하면 투자하기 싫지. 근데 컨텐츠보다는 제조업이 그나마 복불복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벤처가 지금 처음에 이제 초기 기업에 가면은 아이디어만 있고 시제품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아직 물건도 안 만들어졌어. 아이디어만 있으니까 네. 하다가 안 되는 건 뭐 너무 많죠. 아이디어고 기술 보고 뭐 지원해. 근데 보통 이제 컨텐츠는 돈이 처음에 많이 안 들어가는데 또 제조업하고 그러면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최초 투자 규모가 그렇죠. 좀 다를 수 있죠. 예. 설비 투자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뭐 무슨 뭐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너 컴퓨터 하나 사주고 책상 사주고 니네들 목욕과 밥값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악덕 사업주 아니야? 하여간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도 이 모태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제조업을 해야 되니까 제조업에만 이제 제조업 벤처에만 투자를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영화를 끼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2군데 할 테니까 영화도 한 군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영화가 수익이 저희는 뭐 그거를 이제 뭐 엑시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익을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걷어갈 수 있는 그나마 확실한 게 영화예요. 한 1,000만 관객 몰리면 대박이지.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 투자가들이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영화진흥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티켓이 얼마큼 팔렸는지가 카운트가 다 돼요? 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통합 전산망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 투자 받은 저 사장이 대표이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투자금 갖고 뭐 하는지를 모르는 몰라. 내가 몰라.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엔젤 투자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쟤네가 매출 얼마큼 올리고 이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화는 일단 비용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매출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어느 극장에서 몇 명 봤다. 총 요 편수는 매일 진도가 얼마큼 나간다. 과연 뭐 최근에 나오고 뭐
위험할 거는 뭐 서울의 범위다. 그러면 뭐 1,000만 넘었다, 뭐 1,200만 간다, 뭐 며칠 날 언제 될 것 같다.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투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구나. 예, 그래서 요 산업이 가려고 하면은 이제 영발기금에서 이제 새싹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키워주거든요. 영화제도 하고 동영화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중간에 이상한 짓도 조금 하고 하긴 그러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영화인들의 약간 발판이 되는 거죠. 발판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영화를 잘 안 봐요. 아, 요즘 진짜 극장이 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그 그림 하나 매출액 나온 거 그림 하나 보시면은 제가 그 어저께 밤에 그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만든 그래프인데 이게 매출액이에요. 영화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매년 쭉 이렇게 늘어나서 코로나 전해인 이제 2019년대 가면은 최고점이네. 저게 이제 뭐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거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의 안 받고 3분의 1 토막 나네. 예, 그래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대비 거의 한 절반 수준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매출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티켓 값의 3%가 부담금으로 해서 이제 영발기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화 매출 자체가 줄었어요. 그래서 돈은 사업은 계속되는데 들어오는 건 주니까 이게 그렇지. 다 있는 돈을 다 써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 기금 통장에 40억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거밖에 안 남았어. 진짜? 예,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돈 다 써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기금에서 돈을 전입시켜가지고 썼어요. 사업은 있는데 이거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기금이 이제 제가 그 부담금이 41개고 기금이 한 7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금은 돈이 남고 어느 기금은 돈이 모자른데 이거 돈이 모자른 기금이니까 다른 기금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일정 정도. 그래서 체육기금하고 복권기금에 돈을 갖다가 쓰고 그리고 이제 공자기금이라고 그 기금들 돈을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옛날에 예, 그렇죠. 거기서 지금 정부가 작년에 펑크 나가지고 20조 갖고 와서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800억 차입해서 썼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2022년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영화인들 모아가지고 6월달에 무슨 그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서 무슨 약간 뭐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런 행사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화인들이 요 발전기금, 영발기금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대통령이 약속했어요. 내가 챙겨보겠다. 아,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다. 근데 또 기금 얘기는 또 왜? 그러니까 잠깐 옛날에 하셨던 말 기억하면 좋은데 여하튼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지시는 야 줄이거나 없애 이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문체부에서 지금 요 안은 기재부 아니에요, 사실은. 기재부에서 기금 평가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는데 새로운 부담금 재원을 발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최초 아이디어가 기재부 아이디어예요? 기재부 평가단 아이디어입니다. OTD에 이제 그 영발기금 물리는 걸. 그래서 영화는 매출 줄어드니까 뭐 넷플릭스, 뭐 티빙, 뭐 왓챠 뭐 이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영발기금 부담금을 부과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일단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거냐. 아니 근데 대통령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잖아. 그 용산에서는 더 올려줄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명한 영화인이 제가 이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영화인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앞에서 약속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폼이 중요하잖아요. 폼이 이게 또 가오라는 표현도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이렇게 좀 자세 좀 잡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어. 그럼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영화발전기금만 예외. 예외하고 싶어하는 기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그건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부담금 자체가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없애내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좀 반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반발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어디 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는 좀 이거는 좀 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이제 언론 플레이했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좀 살려두고. 근데 잠깐만요. OTT에 영발 기금을 매기면 넷플릭스든 뭐 이런 어떤 OTT 서비스 저기 구독료는 또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부담금이 생기면은 그거는 가격으로 일부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그 사용자 요금이 과금이 조금 더 올라갈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국내 OTT하고 해외 OTT가 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OTT는 이제 국내 기업이니까 이제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노출이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해외 이게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세도 잘 안 돼요. 과세도 안 돼요? 과세도 안 됩니다. 그럼 왜냐면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도 안 돼요. 그럼 니네 그러니까 저 얼마 배출인데 여기 중에 3%는 영발 기금이니까 3% 내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테크니컬리 과세를 하고 싶지만은 아니 세금도 법으로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다 부담금을 한다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국적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서버를 그렇죠. 우리나라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오피스 그러니까 OTT 서비스 다 외국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 지금 있긴 있는데 있죠. 있긴 우리가 많이 시장 들어보는 지배하고 것들은 있는 건 다 외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만 이제 손해를 보고 국내 기업만 봉이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거 외에 이제 다른 방법도 좀 고안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홀드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예요, 또? 그러니까 국내 영화가 개봉이 되면은 이제 OTT로 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판권 넘기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을 조금 길게 한참 있다가 좀 하자. 그러면 사람들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영화 볼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기다리기 지쳐갖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지금 이제 같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극장 가기 싫은 사람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 그냥 뭐 OTT에 가서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거를 뭐 지금은 이제 한 달 안에 보통 빨리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도 빨리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뭐 2달이나 3달 있다가 나오도록 홀드백 제도 하자. 근데 여하튼 부처는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유를 찾아낼 거예요. 아하. 이유를 찾아낼 거고 네. 지금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이제 해 나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임덕 시작이다 이게. 뭐 레임덕까지 가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저항이네. 공무원들하고 제가 수십 년간 일해본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기금과 부담금은 부처의 꿈입니다. 꿈이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실에 손 벌리고 안 타고 우리 기금으로 우리 부담금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한다. 우리가 원한 거를. 그래서 이게 작게는 뭐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게 선배 후배들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5년인기 대통령이 우리 거 이렇게 문 게.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갖다 바치는 월급 통장 말고 예, 뒤로 따로 하나 그러니까 챙겨놓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퇴직하고 나서도 이런 협회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홈그라운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레임덕이 된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없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로 또 사업을 통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 편 얘기 듣고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데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총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총선에서 좀 안 좋은 결과 나오면은 진짜 이 공무원들의 진짜 이 레임덕의 대처하는 그렇죠. 그 자세는 진짜 무섭습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코너의 이제 제목이 경제적 참견 시점에 가끔 이제 정치적 참견도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서 경제학자가 정치도 참견한다. 그렇죠. 아무튼 공무원 사회의 어떤 게릴라식의 저항이 시작이 그렇죠.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서슬파라면은 지난주에 이거 부담금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난 부담금 새로 만들겠다 이런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게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정반대 움직임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기재부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누가 발견해서 쓱 흘렸다. 아무튼 아빠 우리 촌철님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예, 잘 그렇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죠.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1월 25일이니까 1월 27일 이틀 뒤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준비 안 되는데 지금 하면 큰일 난다, 유예해야 한다, 또 이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큰일 난다는 건 엄살입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현장 상황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준비 정도에 대한 이제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런 데 준비를 해봤더니 네. 대상 이제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한 8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뭐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준비 안 됐다고 대답한 이제 응답자가 한 90% 이상이다, 94%까지 근데 간다. 그 응답 자체가 의도적인 뻥튀기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장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 예컨대 이제 그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정부 이제 여당 뭐 이렇게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빵집이나 음식점도 뭐그 5인 이상이면은 사장님들도 이제 여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데서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처벌 받을 만한 정도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좀 일어날 거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조금 위험을 좀 너무 과장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 그러니까 중대재해잖아요. 그러니까요. 중대재해. 아니 그러니까 빵집이나 이런 데 주방에서 사고 날 수 있죠. 그 종종 사고 나기도 하고 뭐 불에 데이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대재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과장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하건 아니면은 이제 그 정부 안전관리자 문제 뭐 두고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거 밀어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준비를 안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상당수가 준비가 아직 마음의 준비까지 포함해서 아직 안 돼 있다는 것도 뭐 사실인 뭐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하니까 마음의 준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하튼 제가 이제 그 2020년도에 뭐 신문에다가 이 그때 당시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정해라. 한겨레에 제가 그 칼럼도 쓰고 그랬죠. 네, 사진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네. 그래서 여하튼 그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확대적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 언제까지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미룰 것이냐. 언제까지. 준비는 매번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시네. 준비는 왜냐면 이거 비용 들어가는 준비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면 늘 준비 안 됐다고 하죠. 미루겠죠, 당연히. 물론 법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거냐. 예컨대 뭐 중대재해 제로법 이런 걸 만든다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생산을 할 때 중간재로서 투입 요소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나눠요. 근데 노동도 투입 요소고 자본도 투입 요소고 토지도 투입 요소인데 저희가 노동에 관해서는 다른 투입 요소와는 다르다. 요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노예제를 했었는데 지금 노예제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면서 노예제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하기로 우리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노동력을 파는 거지 나를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갔다가 온전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구비하는 사는 사람들은 중간 투입 요소로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히 왔다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더라도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노동경제학에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이거 좀 영어인데 뭐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이라고 하는 좀 보상 임금을 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하고 힘든 곳에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가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위험한 일을 하고 더 아주 안전한 일을 하는 그런 작업장을 보면은 더 위험한 일을 하는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훨씬 더 많은 임금 보상을 받아야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분절화돼 있고 이분화돼 있다. 오히려 위험한데 값싼 경우가 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하청에 재하청을 막 가는 그런 그렇죠. 구조로 돼 있고 그렇죠. 예컨대 뭐 간단한 뭐 그 건설 현장에 가도 이게 9개 하청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9단계로. 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막노동을 좀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예컨대 뭐 원청에서 500만 원을 줬는데 끝에 가면은 150만 원 일자리가 된다든가. 맞아요. 이게 중간에 이제 표현이 좀 과격한데 중간 착취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노동 위험의 외주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동 시장에 분절화돼 있고 그 약한 사람들이 밀려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내가 야구에서 1루에 주자로 나가 있었는데 다음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뛴 거예요. 땅볼을 친 거예요. 그럼 병살로 갈 가능성이 그럼 있나요? 나는 2루로 뛰어야 되잖아요. 내가 뛰어야지. 2루 뭐 가고 싶어서 갔나? 선택이 그것밖에 없는 거지 뭐. 무조건 뛰어야지. 가면 죽는 건데 그냥 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노동 시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험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아니 선택이 그것밖에 없어. 몰려서 가는 거고. 그것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가 안전한 일자리를 뭐 아주 너무 쾌적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사람이 온전히 갔다가 그렇죠. 온전히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거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왔을 때 더 이상 밀기는 어렵고 지금의 이 그 중대재해 그 처벌법이 나오게 된 거는 기존에 이제 뭐 산업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 이제 관리법이 직접적인 근로 계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원청에 재하청 가는 구조가 지금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지금 법원도 너무 미온적이고 네. 예,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요 법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요거는 다 같이 비용을 들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전 설비도 해야 되고 안전 관리자도 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두고 그게 결국 가격으로 전가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 소비자도 그거를 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고 중간에 이제 이윤도 조금 덜 챙겨가고 임금도 이것 때문에 조금 줄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온전히 갔다가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퇴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실제 보호는 안 되는데 범법자만 양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안을 반드시 내놔야 돼요. 대안을 어떻게 그럼 나머지 2년을 유예한다고 치면은 나머지 2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내놓든지 차라리. 예컨대 예산을 내놔야 돼요.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그렇지. 예컨대 지금 대통령이 연초부터 지금 감사한다고 지금 광폭행보를 좀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세제 지원과 왜냐면 이제 작업장이 안전해져야 되니까 이제 비용이 다 들어갈 거죠. 그렇죠.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사업들이 들어가서 확보를 해준 상태에서 유예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믿지. 네. 지금 이 상태로서 그냥 2년 유예해줘.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해.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경제 10위권, 세계 10위권 대국이고 수출로만 따져보면은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특히 그 지금 뭐 좀 이따 얘기 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출산 시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애들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한 우리 자원이에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그러니까 가서 다치고 일자리에서 다치고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낳겠어요? 그러니까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 보호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는 주장에 그러니까 깔려 있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안 나던 사고가 확대 적용되면 1월 28일에 한꺼번에 발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러면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작업장에서 그 사이에 조금씩 설비 갖추고 이렇게 해 들어가는 거 유도해 들어가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지금 그러니까 여당하고 야당이 지금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이제 27일 날 이제 시행이 되니까 뭐 여차하면은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후다닥 또 뭔가 이제 모종의 이제 근데 오늘 중으로 해야 돼요. 본회의가 오늘 있다고 하는데 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일정상으로는. 합의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이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이라도 약속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인데 대기업이 지금 떨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하도급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50인 미만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제 하도급 이제 재하도급으로 가면서 하청 재하청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작은 기업들이 이제 요거 일을 맡게 돼가지고 지금 의무에서 지금 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은 기업들만 지금 요걸 반대 로비를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도 나서가지고 같이 왜냐하면 이 비용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비용 관리 차원에서 지금 반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한국으로 보여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원청 책임도 저기 지도록 지금 되어 있죠. 지금 따라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청도 아무래도 자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원청에게 좀 그런 거를 현실화 시켜줄 걸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환경 안전 규제거든요. 그렇죠. 환경 안전 규제고 이런 환경 안전 규제는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당연하죠. 예. 그래서 조금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정말로 꼭 유예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실행 계획하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하셨던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도 해놓고 얘기해라.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산재 관련된 예산 한 2조 정도 증액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오늘 아마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원샷 예.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예. 타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저출산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여야공이 저출산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가장 먼저 내놔야 되는 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아닙니까? 그건 뭐 하고 있습니까? 저고위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줄임말 써서 죄송한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회위원회. 저고위. 저고위. 예. 예. 또 이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또 이런 줄임말을 잘 쓴다는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할 때 예. 저는 옛날에 그 젊을 때 자꾸 고터간다 그래서 야 나는 세 터는 나는데 고터는 어디냐 그랬더니 고속터미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고위가 뭐 하여간 이 우리 부처에 저출산 관련된 정책에 이제 컨트롤 타워로 지금 돼 있고 이 저고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이 사실 대장인데 그렇죠. 뭐 여러분
뭐 청취자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경원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내가 이게 총리급이야. 그래서 막 그러고 다니시다가 네, 해촉당했죠. 예. 근데 갑자기 그 안상원 사회수석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맹 비난을 하면서 맞아요. 헝가리 모델이었는데. 예, 뭐 맹 비난을 하면서 그 나경원 이제 부위원장이 지금 물러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이제 부위원장이 들어섰는데 요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그 동서대학교 교수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 요분이 이제 그 안상훈 사회수석의 제자예요. 아, 그래요? 예. 제자예요. 그리고 좀 연배가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약간 이런 연령 따지는 이런 문화로 보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이 그냥 쓱 올라오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이 좀 빠져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힘이 아니 원래 부처가 힘이 세가지고는 위원회는 힘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정도가 와서 했으면은 그러면 정치인이 좀 개인기가 있잖아요.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힘을 받을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이렇게 힘이 받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장 힘을 줘야 되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시대 과제 놓고 보면 컨트롤 타워상 그렇죠. 컨트롤 타워상 그런데 이런데 이제 공무원들 이제 파견 나와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뭐 마음속으로는 그 위원회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겠지만은 동시에 돌아갈 부처를 위해서도 일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은 뭐 위원회에서 뭐 대단한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처 가면은 이제 혼나죠. 너가 어차피 부담은 부처로 다 떠. 아니 좋은 정책 있으면 우리 부처가 해야지 왜 위원회가 하냐. 그래서 위원회를 왜 둬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하여간 구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그냥 어떤 의견을 취합하는 정책을 하기 위한 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약하고. 근데 요거 추동했던 이제 안상원 사회수석은 이번에 출마한다 그래요. 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 나간다. 출마한다. 그래서 이거 뭔가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저출산 정책을 키를 잡고 있던 사람이 나간다. 그리고 여기 저거 위에 그 상임위원이 있어요. 예, 홍석철 이제 서울대 경제학 교수인데 제 후배입니다. 마당발 되시겠습니다. 후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거의 상임위원이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고급 정보는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직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 해봤습니다 아직. 근데 이분이 그래도 가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정책이 좀 뭐가 나오나 했더니 갑자기 국민의힘 그 공약개발본부로 옮겼어요. 상임위원 하다가 공직하다가 갑자기 옮겼는데 1월 14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문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거기 취임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얼마 전에 국힘에서도 그 저출산 대책 내놓았는데 그게 이분 작품입니까? 그런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래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언제 사임을 했는가. 1월 10일 전인가. 분명히 이게 공직이니까 공직에서 사임을 하고 당직으로 갔을 건데 출마의 마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보고 있는데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임 날짜가? 예, 사임 날짜가.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위원회에서 저거위에서 하는 정책들이 이제 힘빨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저거위에서 했던 사업들의 사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100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보통 한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적도 없는데 저거에 이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총선에 좀 눈이 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총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지금 그 이 총선 양당의 총선의 제1장은 이 저출생 정책으로 지금 일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이제 첫 번째 저출생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게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의무화하겠다. 이거 사실 제 정책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유급 배우자 그때는 이제 저는 아빠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엄마는 모성보호 때문에 이런 게 주어지는데
아빠들은 보통 이제 출산 휴가밖에는 보통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 네. 3개월을 의무적으로 하자 근데 하고 월급은 100% 보전해 준다. 네. 그렇게 하자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몇 년 돌아다녔죠. 근데 요게 어떻게 흘러서 뭐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1개월 3분의 1로 뚝 잘라서 1개월 좀 쪼잔하다. 3개월은 해야지. 3개월은 해야지. 이게 왜냐면은 예.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이 출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출산 후 육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육아 문화가 자리 잡으려고 하면 3개월은 100일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좀 나눠지고 네. 이게 가정 내에 이게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한 달이면 금방 갑니다. 아니 그리고 산모가 몸 추스르고 이런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거 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재원은 많이는 안 들어가. 왜냐면 옛날에 100만 태어날 때나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갔지. 지금은 한 달에 2만 명도 안 태어납니다. 지금 10,000명대로 좀 떨어져 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왜냐면 30만일 때가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벌써 20만 대 중반대로 지금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아니, 어렵게 생각. 제가 학력고사 볼 때 그 학력고사 응시생이 60몇만만 이랬거든요. 그때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몇 명의 건데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재수생 이런 것도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여하튼 요거를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지금 들고 나왔고 그래서 민주당도 후다닥 해가지고 예. 또 뭘 옛날에 준비해 놓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비슷한 아이디어를 조금 내놨어요. 네. 우리 그 육아, 출산 이런 그 지원 체계는 모성보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금이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고용보험 재원을 가지고 모성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1년 정도 고용보험에서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고용보험에서 하다 보니까 고용이 되어 있는 또 노동자를 그런 대상으로 그렇지. 집중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보편화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도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내놨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하면은 조금 곤란해져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이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입자 중심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재원으로 세금 갖고 해야 돼. 일반 세금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두 양당의 이제 공통적인 거는 공무원 부처를 하나 만들겠다. 인구부 그렇더라고요. 혹은 이제 인구 위기 대응부. 하여간 공무원부 만드는 건 되게 좋아요. 아니 기존에 여성가족부로 좀 그러니까 다시 조정을 이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겠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늘 그렇지만은 대응 예산이에요.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냐. 야당은 일단 뭐 국정의 책임자는 아니니까 일단 지르는 겁니까? 금액은 뭐 27조 8조 이렇게 뭐 추계를 냈던데 약간 정확도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네. 뭐 내가 할 건 아니니까 뭐 좀 약간 금액이 좀 크더라도 그냥 질러버리는 것 같아요. 여당은 지금 막 감세를 무조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세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조금 뭐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될 것 같아요. 근데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를 만들겠다. 근데 특별 회계를 만들려면은 보통은 목적세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 목적세에서 나오는 재원을 여기 특별 회계에 보통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 감세하고 부담금도 다 없애라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거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목적세를 신설한다고 또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방향이 뭐예요? 도대체 일관된 기조가 없는 거죠. 기재부 책임이다 다. 기재부가 너무 싫어하겠다 우리 교수님을. 기재부 저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다음 주 인사는 기재부도 챙겨 듣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은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은근 네. 왜냐면은 기재부 내부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음지에서 좋아한다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저보고 저 만나서 너 싫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예. 인사차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게 지금 그 개별 부처는 요거를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재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다 포함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를 통합 조정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고이잖아요. 그러면. 저고위하고 기재부가 이제 같이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고위는 이제 청소한다고 지금 그 상임위원은 당에 가버리고. 당에 가버리고 예. 그럼 누가 일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모르죠 지금. 예, 부위원장은 그렇게 힘이 없고 예. 대통령은 지금 뭐 우리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사진 찍으러 다니죠. 정신 없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느 정치인이나 네. 지금 느낄 거예요. 요 저출생 문제가 이번 총선의 화두다. 그죠. 느낄 거예요. 근데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신통한 건 별로 없어 보이고 이 문제의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용산에서 섭섭해합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보러 가셨다. 예, 그것도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네. 예. 근데 상인은 별로 안 만났다. 예, 그렇죠. 만났는데 뭐 하여간 정치인들 주로 만나셨다. 네. 예, 뭐. 예. 아무튼 그만큼 여야가 이게 아마 같은 날 발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지금 뭐 오늘 2차가 또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늘범 교실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돼요. 어제 한참 뉴스를 예, 탔어요. 늘범 교실. 그래서 유보 통합의 대표적인 그렇죠. 그 사례로 발표가 되는데 제가 유보 통합에서 그 일기 위원으로 제가 활동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안 한 거 없어. 교수님이 지금까지 그 가졌던 명함 숫자 한번 세봤으면 예. 좋겠어. 제가 MB입니다. 경제학과 MB입니다. 안 한 거 없어. 그러니까 MBA 유행어 중에 하나가 내가 내가 해봐서 해봐서 아는데 아는데. 그거죠. 예. 거기에 준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저는 좋게 해석을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총선 국면에서 이제 공약 경쟁도 사실 그게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공약 경쟁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제 저출산 대책인데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된 정말로 속이 꽉 찬 건지 아니면 속빈 강정인지 요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경제적 참견 시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